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CIA가 극비리에 진행한 생체 실험 NK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에서 60년대 미국에서는 이상한 소문 일명 도시 괴담이 퍼졌습니다. 정부가 특히 CIA가 국민을 상대로 체면과 세뇌를 해서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 도시 괴담과 음모론이 그렇듯 소수를 제외하고는 재밌거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나 등장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1974년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이 음모론은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른바 NK 울트라 사건으로 불리는 희대의 스캔들이 터지는 순간이었죠. 1953년 4월 13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제5대 국장 앨런 델레스의 공식 승인을 받아 NK 울트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K란 첩보작전에 필요한 소형 장비와 변장, 암호 해독 등을 주관하는 CIA 내부 기술부의 승인 코드이고 울트라는 특급 기밀 정보를 의미하죠.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실험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식별하고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치료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세뇌와 심리적 괴롭힘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당시 CIA가 이런 실험을 할 정도로 치료와 자백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시대 배경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냉전 시기였기 때문이죠. 미국과 소련은 각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스파이 전쟁 또한 발생하게 되었는데 각 진영에서는 적의 기밀을 알아내기 위해 스파이 양성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죠. 하지만 일반적인 스파이만으로는 성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파이의 경우 대개 잡혔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까지 받죠. 가족이 불모로 잡혀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자백을 받아내려 해도 힘들고요. 그러다 한국 전쟁 중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미군 중 다수가 소련의 세뇌 공작에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CIA 국장이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죠. 누군가의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달리 말해 세뇌가 가능하다면 스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세뇌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민주주의를 전향시킬 수 있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CIA는 국장의 승인 아래 NK 울트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세뇌 방법의 일환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했는데 사실 약물을 이용한 신문과 체면은 1950년대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1940년대 초 독일의 나치 과학자들은 피실험제의 의지를 제거하는 이른바 진실 혈청을 개발하기 위해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진행하였고 CIA 역시 이미 이전에 채터, 블루버드 프로젝트, 아티초크 작전이라는 비슷한 실험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CIA는 이 실험들을 통해 피실험자가 진실을 말하게끔 유도하는 약물이 있는지, 세뇌를 받은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암살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후 미국 역사가 스티븐 킨저는 NK 울트라를 두고 초기 나치 실험의 연속이라 주장하였죠. 실제로 미국은 종전 후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체 실험 자료와 기술진을 넘겨받았고 비밀리에 실험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과언은 아니고요. 앨런 덜레스는 조직을 크게 확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기에 프로젝트를 확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CIA가 초점을 맞춘 먹기만 하면 국가기밀을 술술 불게 만드는 이른바 자백 유도제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이 바로 매우 강력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LSD죠. CIA는 피실험자에게 LSD를 투여한 뒤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문제는 피실험자의 제대로 된 동의도 없이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이 자신의 인체에 끼칠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모든 사실을 곧이곧대로 알려주었다간 실험에 자진하여 참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외부에 발각되면 큰 논란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에 매우 극비리의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피실험자는 포로나 죄수, 정신병원 수감자, 중독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는 군인, 의사, 다른 정부 요원이 피실험자로 이용되었고 심지어 같은 CIA 직원끼리 몰래 약물을 투입하여 반응을 살펴보는 일까지 벌어졌죠. 약물 중독자에게 약물로 실험을 하는 것에는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여 평범한 시민이 실험에 이용된 경우도 많았고요. NK 울트라는 단일 실험도 아닙니다. 1953년부터 1964년까지 CIA가 인간 정신과 행동을 통제 및 조종하려 했던 비밀 실험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것이죠. 당시 CIA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프로젝트는 162개에 달합니다. 그중 하나는 심야의 절정이라는 이름의 실험이죠. CIA는 특수한 매춘업소를 설립하고 매춘부를 고용한 다음 일반인 남성들은 물론 소련 외교관을 유인하여 LSD를 탄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피실험자가 된 남성들의 모습을 이른바 매직미러라고 불리는 단방향 거울이 설치된 방 너머에서 지켜보았죠. 연구를 목적으로 촬영하기도 했고요. 일부 피실험자는
실험자는 CIA와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합의를 거친 피실험자들은 더 극단적인 실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례로 켄터키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중독연구소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독자 7명은 77일 연속으로 LSD를 투여받아야 했죠. 대표적인 게 LSD이고 CIA는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처음 CIA는 LSD를 마치 우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처럼 생각하며 많은 실험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암페타민, 헤로인, 모르핀, 타마제판, 메스칼린, 실로시빈, 스코폴라민, 마리화나, 알코올, 나트륨, 펜토탈 등 사용할 수 있는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약물은 다 써보기 시작했죠. 몇몇 피실험자들은 CIA의 기대대로 질문에 유용한 답을 내놓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종종 비밀을 실토하거나 누군가는 세뇌를 당한 듯한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결과가 너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신 상태에 따라, 살아온 인생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죠. 즉 일관적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결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CIA는 약물 외에도 전기와 빛, 음향, 방사능 등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동원했고 내외가족 수술까지 감행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탓에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까지 더해져 실험은 더 잔인하게 변해갔죠.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이 반복되자 많은 피실험자가 사망하거나 정신과 신체에 영구적인 피해도 입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거나 부모에 대한 기억을 잊은 채 신문관을 부모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번 망가진 이들을 처리할 방법이 결국에는 죽음에 다다르게 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 일도 많았고요. 참고로 주 유나바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18년 동안 폭탄 사건을 일으킨 천재 수학자 테드 카진스키 역시 NK 울트라의 피실험자였습니다. IQ 167에 뛰어난 지능을 가진 테드는 고작 16살에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는데,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저명한 심리학자 헤니 머레이로부터 자아와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리 실험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폭탄범이 된 것에 MK 울트라 실험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학 시절 받았던 실험으로 인해 테드 카진스키는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유나바머라 불리는 테드도 실험에 가담한 헨리 머레이도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이처럼 NK 울트라 프로젝트에는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 등 명문대학과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 80여 곳과 185명의 연구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몰랐을 만큼 NK 울트라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행해졌죠. 사실 실험 초창기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953년 11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군사과학자 프랭크 올슨 박사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스타틀러 호텔 13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CIA는 올슨 박사가 스스로 호텔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슨 박사의 아들들인 에릭과 닐슨은 CIA 요원이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죠.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프랭크 올슨 박사는 CIA와 긴밀히 협력해온 부서 미육군 생물연구소의 화학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런던과 파리, 노르웨이 서독의 생물연구 시설을 방문하던 중 자신의 생물 무기 연구가 이상한 곳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는 미국이 세균전에 심혈을 기울이던 시기였는데, 미국은 스파이 용의자들의 입을 열려고 LSD를 비롯한 환각제를 사용하는 등 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던 시절이죠. 물론 소련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찌되었든 비인간적인 행위를 못마땅히 여긴 올슨 박사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곧장 반체제 인물로 국가의 표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얼마 뒤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출신인 올슨 박사의 맏아들 에릭은 부친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였고, 탐사 전문기자 사모 허씨는 주 자신의 고급 정보원이자 내부자인 누군가가 알려준 사실에 따르며 올슨 박사는 CIA의 결정에 따라 제거된 것이 맞다고 하였죠. 게다가 가족들은 올슨 박사를 단순히 미육군 생화학부대 소속으로 출퇴근을 했던 민간인 과학자로 알고 있었으나, 올슨이 사망한 지 25년이 흐른 1978년 올슨은 CIA 요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윌리엄 콜비 CIA 국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올슨은 CIA 요원이었다고 밝혔거든요. 즉 올슨 죽음의 배후에 CIA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더 그럴듯해진 것이죠. 참고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어느 세균 학자의 죽음이 바로 프랭크 올슨 박사와 그를 둘러싼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은 그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사실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이지만 당시엔 진실이 모두 은폐된 채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1950년대 미국에서는 CIA가 비밀리에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진행한다는 소문 역시 떠돌았지만, 모두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종의 도시괴담, 음모론처럼 치부했으니까요.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지금 이런 소문이 떠돌고
알고 있고 실제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미친놈 취급받을 것 같네요. NK 울트라는 약 10년 동안 비인륜적인 실험을 통해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듯 보입니다. 만약 기대했던 대로 뛰어난 마인드 컨트롤 약물을 개발했다면 쉽게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을 텐데 1964년 CIA가 돌연 NK 울트라를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1973년 권력형 정치 비리 사건 워터게이트로 인해 미 전역이 떠들썩해지자 당시 CIA 국장이었던 리처드 헬름스는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를 아예 공식 종료해버리며 동시에 관련 문건을 모두 파기하라 명령하죠. 이대로 묻히는가 했던 실험은 1974년 12월 뉴욕타임즈의 특정 보도로 이 끔찍한 생체 실험의 일부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가뜩이나 워터게이트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던 상황에 비윤리적 생체 실험까지 폭로되자 포드 행정부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 사과를 발표하고 록펠러 부통령을 의장으로 정부기관 불법행위 조사 특위를 가동했죠. 1976년에는 정부활동 규제를 규정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미 NK 울트라와 관련된 문서가 대부분 파기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는커녕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1977년에 엉뚱한 곳에 보관된 탓에 있는 줄도 몰랐던 약 2만 쪽 분량의 관련 문건이 새롭게 발견된 덕분에 실험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반인륜적인 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비밀리에 보상을 해줄 뿐 피해 규모는 끝까지 비밀로 유지한 채 공식적인 보상을 하지 않았죠. 갑자기 13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73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정도가 밝혀졌을 뿐입니다. 아직도 CIA가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 신빙성이 낮아 보이죠. 만약 NK 울트라가 지금도 진행될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많은 자료를 다 폐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NK 울트라는 많은 대중매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음악의 소재가 되었죠. 기묘한 이야기 시즌1의 악역 브레너 박사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요. 사실로 밝혀진 음모론 N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